전산세무 2급 제90회 필기 기출문제 풀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계는 교육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반복적인 학습이 꼭 필요하며 반복적인 학습을 통하여 이해암기가 저절로 될 것입니다. 1번 다음 중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무제표의 종류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 있습니다. 이 재무제표 중에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는 작성 기준이 있는데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는 유동성 배열법, 1년 기준, 총액주의, 구분 표시, 잉여금 구분의 원칙이 있습니다. 유동성 배열법은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계정부터 차례로 배열하여 작성한다. 이것이 바로 유동성 배열법입니다. 1년 기준은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한다. 총액주의는 자산, 부채,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 항목을 상기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이 총액주의입니다. 구분 표시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은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잉여금 구분의 원칙은 잉여금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원칙입니다.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은 발생주의, 실현주의, 총액주의, 구분계산,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 있는데 비용은 발생주의, 수익은 실현주의, 그리고 비용 항목과 수익 항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비용 항목과 수익 항목을 상기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이 바로 총액주의 원칙입니다. 구분 계산은 단기 순이익을 구할 때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단기 순이익으로 구분하여 계산해야 한다.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이런 것이 있습니다. 1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계정부터 차례로 배열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유동성 배열법의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기하여 순액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틀렸습니다. 순액주의인데 여기 총액주의 원칙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수익과 비용은 각각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손익계산서 총액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의 액면금액을 곱하여 계산한다.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입니다.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물가가 하락한다고 가정할 경우 단기 순이익이 가장 적게 계상되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무엇인가?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이 있습니다. 개별법은 재고자산을 구별하여 보관했다가 판매한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은 재고자산을 혼합하여 보관하다가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선입선출법은 매입순법, 후입선출법은 매입역법, 그리고 평균법에는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이 있는데 매입순법은 먼저 매입한 상품을 먼저 원가로 처리하는 것이고 매입역법은 나중에 매입한 상품을 원가로 처리하는 방법이고 이동평균법은
그때그때 평균 단가를 산출하는 방법이고, 총평균법은 한 달에 한 번 총평균 단가를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1월 5일 매입 100원을 했습니다. 1월 8일 날 디플레이션이란 물가가 하락돼서 80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1월 9일 날 매출 150원에 했다고 했을 때 매출 원가는 얼마냐? 선입선출법은 먼저 사온 거예요. 100원이 매출 원가가 됩니다. 매출 원가, 선입선출법은 100원,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사온 거 80원, 이동평균법은 100원과 80원의 평균인 90원이 되는 겁니다. 150원에 팔았다 그러면 매출이익은 선입선출법은 50원이 되고, 후입선출법은 70원이 되고, 이동평균법은 60원이 됩니다. 매출 총이익이 가장 적게 계산되면 당기순이익도 적게 계산되죠. 여기서 지금 당기순이익이 가장 적게 계산되어 물었기 때문에 여기 선입선출법, 매출이익이 50원이죠. 답은 선입선출법이 되겠습니다. 또는 쉽게 구하려면 매출원가, 선입은 100원이 매출원가가 되고 후입은 80원이 매출원가가 됩니다. 매출원가, 즉 비용이 크면 당기순이익이 가장 적게 계산되죠. 그래서 100원이 매출원가가 되는 거 선입선출법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3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볼 수 없는 항목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는 취득가격 플러스 취득 관련 재비용, 그리고 여기에 취득세와 등록세도 포함시킵니다. 1번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취득원가에 포함시킵니다. 자본화 대상인 금융비용, 이 자본화 대상인 금융비용은 건물을 신축할 때 융자를 받습니다. 건물 신축 시 융자 받을 때 지급되는 이자 비용을 자본화 대상인 금융비용으로 처리해서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이거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킵니다. 유형자산의 보유와 관련된 재산세, 이 재산세는 세금과 공가로 처리합니다. 보유 중인 유동자산에 대한 재산세는 세금과 공가라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유형자산의 설계와 관련된 설계비용 취득원가에 포함시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의 사채를 2018년 1월 1일에 발행하였다. 이자는 매년 말에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사채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사채는 주식회사에서 자금 조달을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비유동 부채에 속합니다. 액면금액 10만원, 액면이자율 8%, 유효이자율 10%, 만기 3년, 발행가액 92,669원입니다. 액면가액 10만원의 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만기는 3년입니다. 3년 후에 상환할 조건이죠. 그리고 매년마다 이자를 주는데 8%의 이자를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유효이자율이 있습니다. 유효이자율. 이 유효이자율은 은행 이자율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10만원의 사채를 발행해서 매년 8%의 이자를 주는데 은행이나 기타 투자기관에 투자하면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사채를 누가 구입하지 않죠. 이렇게 액면 이자율보다 유효 이자율이 클 경우 사채를 할인 발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액면가 10만원짜리를 92,669원에 발행을 합니다. 지금 92,669원을 받고 3년 후에는
10만원을 갚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분개를 하게 되면 대변엔 사채 10만원, 차변의 보통예금 92,669원,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7,331원이 됩니다. 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은 3년 동안에 이자를 먼저 준 선이자 성격이죠. 그래서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매 결산 때마다 상각을 해서 이자 비용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이 상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정액법이 있고 유효이자율법이 있습니다. 정액법은 이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을 나누기 3 하는 겁니다. 나누기 3, 매년마다 똑같은 금액 나누기 3 하는 것이 정액법이고, 유효이자율법은 별도의 산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채는 비유동 부채이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평가 계정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때 사채 10만원 밑에다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7,331원 해서 92,669원입니다. 요 92,669원 이것이 바로 장부가액입니다. 사채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 마이너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장부가액 곱하기 유효이자율 빼기 액면가액 곱하기 액면이자율입니다. 자, 그러면 2018년 12월 31일 첫 번째 결산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자는 8%이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 8,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대해서 상각을 하는데 장부가액 곱하기 장부가액 92,669 곱하기 유효이자율 10%죠. 해서 0.1 해서 9,267 빼기 액면가액 곱하기 액면이자율, 아까 액면이자가 8,000원이었죠. 8,000원. 그래서 유효이자 9,267원에서 8,000원 빼니까 1,267원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의 현금 8,000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267원에서 차변엔 이자 비용 9,267원이 되는 겁니다. 2차 년도에는 여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7,331원이 있었는데 1,267원이 상각되면서 이자 비용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7,331원이 아니고 여기서 1,267원이 차감된 6,064원이 됩니다. 여기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2차 연도에는 6,064원. 그래서 장부가액은 얼마 되냐면 93,936원. 93,936원이 장부가액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연도에 대변의 현금 8,000원 이자 비용 지급하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구할 때 장부가액 93,936 곱하기 10%인 9,394원에서 8,000원 빼니까 1,394원이 된 겁니다. 이자 비용 9,394. 그리고 이제 3차 연도 말에는 또 빼야 되겠죠. 요 7,330에서 1,267 빠지고 또 1,390 또 빼야 되겠죠. 3차 연도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여기 1,267원 빼고 1,394원 빼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가 되냐 하면 4,670원입니다. 4,670원. 그러면 장부가액은 사채의 장부가액은 95,330원입니다. 95,330원이 됩니다. 3차 연도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95,330원. 장부가액
95,330원 곱하기 0.1에서 9,533원 빼기 액면이자 8,000원에서 1,533원이 되는 겁니다. 대변의 현금 8,000원, 사찰인 발행 차금 1,533원, 차변엔 이자 비용 9,533원입니다. 이 사찰인 발행 차금은 상환기간 동안에 상각을 하는데 대변의 사찰인 발행 차금, 또 사찰인 발행 차금, 또 사찰인 발행 차금 이렇게 되는데 이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자 비용. 사찰인 발행 차금 상각은 매년마다 금액이 이렇게 증가를 하는 겁니다. 차변에 있는 이 사찰인 발행 차금은 상환기간 동안에 상각을 해서 사찰인 발행 차금은 상환기간이 지나면 0이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그냥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2018년 결산일 현재 사채 장부가액은 사채 액면가액보다 작다. 여기 보면 재무상태표 보면 사채 10만원 요게 액면가액입니다. 여기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차감한 잔액인 95,330원이 장부가액입니다. 그래서 액면가액보다 장부가액이 작다. 맞습니다. 2018년 현금으로 지급된 이자는 8,000원이다. 액면가액 곱하기 액면이자율 8,000원. 맞죠? 여기 대변의 현금 8,000원. 맞습니다. 3번 2020년도 말 이자 비용 인식 후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은 0원이다. 맞습니다. 요 액면가액에서 발행가액을 차감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요 7,331원은 만기인 2020년 말에는 0원이 됩니다. 다 상각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매년 감소한다. 아까 보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매년 증가했습니다. 증가했죠? 매년 증가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인식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봤습니다. 1번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익의 인식 조건에 맞습니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판매자에게 있다. 이거 틀렸습니다. 소유라고 되어 있죠. 소유.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은 판매자가 아니고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 판매자가 아니고 구매자입니다. 유의적이란 말은 의미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은 제조 원가 및 재고 자산에 관한 자료이다. 2020년의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제공품, 제품, 단기총 제조 원가 나와 있습니다. 매출 원가가 나온 공식은 제품 계정입니다. 제품 계정, 차변의 기초 제품 재고액,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대변엔 매출 원가와 기말 제품입니다. 지금 요 매출 원가를 물어봤습니다. 먼저 기초 제품, 여기 기초 제품 100만원 있습니다. 기말 제품 여기 200만원 있습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안 나왔죠. 여기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단기 총 제조 원가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다릅니다. 단기 총 제조 원가는 단기에 지출된 원가를 말합니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말하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단기 완성품 제조 원가입니다. 지금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제공품 계정을 그려봅니다. 제공품의 차변에 기초 제공품, 단기총 제조원가, 그리고 대변엔 단기 제품 제조원가와 기말 제공품입니다. 먼저 기초 제공품 50만원 입력했습니다. 단기 총 제조원가 1050만원 입력했습니다. 에서 기말 제공품 200만원 여기 입력했습니다. 그래서 기초 제공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총 제조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공품은 단기 제품 제조원가입니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제품 계정 차변에 나왔죠. 그래서 기초 제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제품 제조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품 재고액은 매출 원가가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제조 간접 원가를 각 부문에 배분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은 제조 간접 원가를 각 부문에 배분하는 기준은 인과관계입니다. 1번 건물 관리 부분은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 맞습니다. 노무 관리 부분은 종업원 수 맞습니다. 검사 부문은 검사 수량과 검사 시간 맞습니다. 다 인과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구매 부분 기계 시간 이거 틀렸습니다. 구매 부분은 주문 횟수나 주문 수량으로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인 인과관계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8번 주식회사 한국의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작업시간당 5,000원이다. 실제 작업시간이 1,000시간이고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200만원 과소 배부인 경우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는 얼마인가?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조간접비 계정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차변엔 실제 발생, 대변엔 예정 배부. 자, 여기 보면 예정 배부율 나와 있고 실제 작업시간 나와 있습니다. 예정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작업시간입니다. 곱하면 되겠습니다. 예정 배부율 5,000원 곱하기 실제 작업시간 1,000시간 하게 되면 500만원이 예정 배부액입니다. 지금은 실제 발생액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배부 차이가 200만원 과소 배부됐대요. 실제 발생보다 200만원 과소 배부됐기 때문에 배부 차이가 대변에 발생을 합니다. 과소 배부니까. 그러면 예정 배부 500만원 하고 200만원 과소 배부됐으니까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은 700만원이 되는 겁니다. 500만원을 원가로 처리했는데 실제는 700만원 발생해서 원가 200만원만큼 배부 차이가 발생을 한 겁니다. 답은 700만원 1번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별 원가 계산은 주문에 의한 개별 생산 방식으로 작업 원가표에 의한 수공업입니다. 업종으로는 조선업, 건설업, 항공기 제조업, 가구 및 기계 제작업입니다. 단기 제조 원가는 직접 원가와 제조 간접비로 구성됩니다. 직접 원가는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플러스 직접 경비이고 제조 간접비는 간접 재료비 플러스 간접 노무비 플러스 간접 경비입니다. 종합 원가 계산은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 방식으로 자동 생산입니다. 종류에는 단일 종합 원가 계산, 공정별 종합 원가 계산, 조별 종합 원가 계산, 등급별 종합 원가 계산,
연산품 종합 원가 계산이 있으며 업종으로는 제지업, 제분업, 제당업, 자동차공업 등이 있습니다. 당기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더하기 가공비입니다. 가공비란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직접 농업비, 직접 경비, 그리고 간접 재료비, 간접 농업비, 간접 경비, 이것이 바로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1번 개별 원가는 작업 원가 계산표에 원가를 집계하나 종합 원가는 제조 원가 보고서에 원가를 집계한다. 맞습니다. 개별 원가는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하나 종합 원가는 각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한다. 틀렸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이게 틀렸습니다. 개별 원가는 각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하나 종합 원가는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한다. 이게 맞습니다. 틀렸습니다. 개별 원가는 원가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나 종합 원가는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한다. 맞습니다. 개별 원가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 종합 원가는 동종 제품 대량 생산에 적합하다.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전 공정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 종합 원가 계산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기초 제공품 0개, 단기 투입량 600개, 기말 제공품 400개, 완성도 60%. 지금 완성품 수량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성품 수량을 구하니까 제공품 계정을 그려봅니다. 기초 수량은 0개, 투입 수량은 600개, 여기에서 기말 수량, 미완성된 게 400개인데 완성품 수량은 200개가 산출이 되는 겁니다. 완성품 환산량 산출 공식에는 평균법, 선입선출법이 있습니다. 평균법은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이 되고, 선입선출법은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마이너스 기초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문제에서 평균법, 선입선출법 말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기초 제공품이 없기 때문에 평균법으로 푸나 선입선출법으로 푸나 완성품 환산량은 똑같다고 봅니다. 원재료가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됐다. 원재료가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면 원재료비 완성도는 100%가 되는 겁니다. 완성품 환산량은 완성품 수량, 여기 재료비는 200개 플러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인데 기말 제품 400개, 아까 완성도가 100%라 했죠. 100% 때문에 400개 곱하기 100% 해서 재료비는 600개가 되고, 가공비는 완성품 수량 200개 플러스 400개 곱하기 완성도 60% 0.6 해서 440개가 됩니다. 답은 1번 재료비 600개, 가공비 440개,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부가지세법상 영세율과 면세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세율 제도는 과세 사업자가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면세가 아니고 영예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공 매입을 제외한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 면세라고 합니다. 이 영세율은 영세 매출과 수출인 경우에 영예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 면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4월 3일 공장보험료 10만원 부가세 별도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과세 사업자입니다. 이런 경우 과세 매입으로 처리합니다.
차변의 보험료 10만원,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 만원이 발생합니다. 이 부가세 대급금은 나중에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자산 계정 과목입니다. 영세 매출 또는 수출을 했을 때 대변엔 제품 매출이 발생을 하고 부가세 예수금은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부가세 대급금은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 면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세율 제도는 과세 매입 처리한 것을 영세 매출로 처리한 경우입니다. 면세 제도란 불완전 면세라고 하고, 이 불완전 면세는 면세 사업자가 면세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기 위해 들어가는 각종 가세 제하들의 부가가치세를 불공 매입 처리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각종 재화 구입 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재화에 포함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4월 3일 공장보험료 10만원 부가세 별도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면세 사업자입니다. 이 면세 사업자는 모든 부가세는 다 불공 매입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불공 매입해서 차변의 이 보험료에 이 부가세를 포함을 시킵니다.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출할 때는 면세 매출, 즉 대변의 제품 매출에서 부가세 예수금은 나오지 않지만 부가세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 면세라고 합니다. 이 면세 제도는 불공 매입을 처리하고 면세 매출로 처리합니다. 1번 면세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면세를 포기하여야 한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세율은 과세 사업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면세를 포기하여야 합니다. 과세 사업자가 되어야 됩니다. 국내 거래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영세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세 매출과 수출입니다. 영세 매출은 국내 수출업자한테 파는 것이고, 수출은 직접 우리가 외국에 수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거래는 영세 매출, 영세율 적용이 됩니다. 면세 제도는 부가세 부담이 전혀 없는 완전 면세 형태이다. 면세 제도는 불완전 면세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부가세를 지급할 때 불공 매입 처리하기 때문에 다 부가세를 우리가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세율 제도는 이 부가세를 지급하더라도 나중에 다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율 제도가 완전 면세이고 면세 제도는 불완전 면세 제도입니다. 틀렸습니다. 4번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 면세 재적용을 받지 못한다. 맞습니다. 면세 사업자로 있으면 모든 부가세 지급액은 다 불공 매입 처리합니다.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공제를 받으려고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 사업자가 돼서 이렇게 부가세 대입금 다 처리합니다. 해서 부가세를 다 환급받고 공제 받은 다음에 다시 면세로 갈까봐, 그런 변칙을 사용할까봐 면세 사업자가 면세 포기하고 과세 사업자로 갔을 때는 3년간 동안은 다시 면세 재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12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1.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 전에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거 틀렸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늦어도 20일 이내에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됩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사업자 단위로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한 개의 등록번호가 부여된다. 맞습니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할 때, 예를 들어서 갑상사, 을상사, 병상사 이 3개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라는 게 있고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는 여기 갑상사, 을상사, 병상사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을 다 냅니다. 각각의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증을 다 내고 부가세 신고는 하지만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하는 것이 바로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입니다. 지금 나온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이 셋 중에서 주사업장 한 군데만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만약에 갑이 주사업장이다. 그러면 갑에서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 을과 병은 갑의 사업자 등록증으로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주사업장에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신고 및 납부도 하는 것이 바로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입니다. 여기서 틀린 거는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 사업자와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면세액 공급액 포함이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법인 사업자와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2번 전자세금 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는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는 아무나 다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의무 발급자는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고 그 이하가 되더라도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4번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발급일이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됩니다.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거주사의 종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소득은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을 머리글자로 이, 배, 사, 근, 연, 기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은 이배사 근연기. 여기 보면 배당소득 해당됩니다. 사업소득 해당됩니다. 기타소득 해당됩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서 제외되죠. 여기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종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종합소득세 과세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분류과세와 종합과세 그리고 분리과세가 있습니다. 분류과세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각각 과세하는 것이 바로 분류과세입니다. 종합과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종합과세입니다. 분리과세란 소득이 발생할 때 원천 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되는 과세 방식으로 이 소득은 종합소득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종류에는 연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금액, 연간 1200만원 이하의 연금소득, 그리고 일용 근로소득, 복권 당첨금액, 이것은 분리과세로 원천 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1번 종합과세제도이므로 거주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틀렸습니다. 종합과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만 합산합니다. 여기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과세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소득세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나 폐업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자, 배당 및 연금 소득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소지로 한다. 맞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열거주의 과세 방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는 것을 열거주의 과세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전산세무 2급 필기 기출문제풀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